안녕하세요. 여기 봉천동 솔방울 마녀의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22일이고요. 7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후 7시. 네. 제가 저의 방송에 늘 그렇듯이 처음에는 제가 수집한 삶의 신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책에 대한 리뷰를 하는데요. 역시 되게 신기하죠. 이 세상에 신비하다라는 거는 어쩌다가 한번 있는 거,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신비한 고리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삶의 신비라는 거는 굉장히 일상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듯이 며칠 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요즘 시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수요일날 신철규 시인의 특강이 있었어요. 신철규 시인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라는 시를 작년에 발표했는데 굉장히 핫한 시집이거든요. 제가 이 시집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세월호 때의 그 비극이 이 시인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더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은 세월호에 대한 애도 시집이라고도 저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시에서 한 문장을 저한테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그거예요. 내가 그를 부둥 껴안았을 때 그가 물이 되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이렇게 유가족의 슬픔, 그리고 그 유가족을 대하는 우리 그런 사건, 비극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유가족에게 느낄 수 있는 미안함, 조심스러움을 그 한 문장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이 시인의 시가 완전히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한 문장만으로도 저는 제가 이 책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강이 있었고, 이 시인의 특강이 있었고, 이 시인분에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기억교실, 단원고 아이들이 다니던 그 기억교실에 사람들이 와서 추모를 했었거든요. 그 공간을 제가 찍었었는데, 그 기억교실 사진집이 제작 단가가 한 4, 5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저는 이미 기억교실에 대한 사진에 대한 파일도 갖고 있고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시인분한테 건네드리면 더 또 깊이 있는 또 다른 그 비극이 있고 나서 몇 년 후에 느낄 수 있는 상념에 대한 시를 또 아까 저를 울렸듯이 그런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왜 거기서 또 삶의 신비를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제가 그 시인분한테 이 시집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사인을 받았거든요. 사인이 보이시려나?
그래서 사인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어요. 세 개의 빛, 솔방울. 그랬더니 이거를 보시자 시인님이 도라에몽이 솔방울을 모으고 있다는 걸 아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신 거였는데 저는 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억교실과 도라에몽과 솔방울은 저에게 굉장히 강철 같은 끈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잠깐 제가 만든 사진집 한 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이구, 네. 도라에몽 보시나요? 이거 단원고 아이들이 다니던 교실 2학년 4반을 제가 촬영할 때였거든요. 근데 맨 뒷자리에 이 도라에몽 인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그냥 인형을 놓고 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책상에 제가 되게 못생긴 솔방울을 하나 두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인연이 돼서 제가 페이스북을 봤는데 이 아이의 책상 주인, 이 아이의 아버님이 그 솔방울을 누가 두고 갔는지 애타게 찾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굉장히 못생긴 솔방울이었는데 그냥 나의 작은 마음의 표시였는데 그걸 애타게 찾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슬펐어요. 그래서 그게 2년이 돼서 몇 번 그 아버님과 유가족분과 밥을 먹게 됐는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책상에 도라에몽을 두고 간 이유가 아들이 되게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 했대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가 있어서 기르지를 못하고, 네. 나중에 이제 아들 생일 때 그게 생각이 나서 고양이를 닮은 도라에몽을 사가지고 올려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시인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도라에몽은 솔방울을 모으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시인님도 저도 지금은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이 알 수 없는 어떤 강력한 끈에 의해서 아니면 이야기에 의해서 연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또 너무 그 전반부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예. 일단 이게 제가 이번에 모은 삶의 신비였고요. 네, 늘 그렇듯이 마녀의 책 산책, 헬렌 켈러의 내가 살아온 이야기, 책 리뷰와 저의 해석을 곁들이는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뇌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전까지는 이제 헬렌 켈러가 사물에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낱말을 많이 배우겠죠. 그러니까 컵을 쥐어주면서 이건 컵이다, 의자다, 뭐 소파다, 침대다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헬렌 켈러의 자기 자서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도 질문할 게 없었다.
구름을 잡는 듯 막연한 생각에 낱말이라고 해봐야 별게 없었다. 그러나 아는 게 많아질수록 어휘도 풍부해지고 알고 싶은 것도 많아졌다. 때문에 같은 주제로 되돌아오기를 반복하고 그때마다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했다. 그리하여 때로는 새 낱말로 인하여 이전 경험이 뇌에 새겨놓은 인상이 다시 떠오르는 일도 있었다. 이 단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문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새 낱말로 인하여 이전 경험이 뇌에 새겨놓은 인상이 다시 떠오르는 일도 있었다. 저는 여기서 언어와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억이라는 거는 항상 빙산의 일각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면 위에 기억이 있지는 않잖아요. 수면 아래, 어디 동굴 같은 곳, 깊은 곳에 되게 거대하게 침잠해 있는 게 기억인데 그 기억이 소환이 돼요. 어떨 때 소환이 될까? 후각에 의해서도 소환이 되고 청각에 의해서, 시각에 의해서도 소환이 돼요. 특히 시각에 의해서 소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시각 중에서도 사진.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도 어느 날 어디 책갈피에서 사진 한 장이 발견돼서 그 사진을 보면은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라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부정을 하진 않잖아요. 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사진이 있지? 라는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사진을 보면은 그때 있었던 사건들이 좀 더 자세하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이 항상 어떠한 감각의 피라미드로 치면은 제일 위에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러한 감각 이외의 것이 사람에게 감각 이외의 것인데 우리의 기억을 소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언어예요. 언어. 여기 헬렌 켈러가 썼잖아요. 그리하여 때로는 새 낱말로 인하여 이전 경험이 뇌에 새겨놓은 인상이 다시 떠오르는 일도 있었다.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누군가 어떠한 언어를 이야기를 했는데 떠오르는 것들. 가령 저에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얼마 전 되게 친한 친구가 추리닝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좀 싼 추리닝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그 추리닝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갑자기 그 빙산의 일각처럼 그 수면 아래 깊숙이 있었던 제 일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그 고무줄이 배에 쪼인다고 추리닝 바지를 하나 사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서, 하나도 해준 것도 없는 사람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도 해준 것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고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존재가 그 추리닝, 비싸지도 않았었던 거 10,000원, 20,000원 하는 추리닝을 사달라고 아이처럼 얘기했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추리닝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감각 말고 언어라는 것, 언어에 의해서 이러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면은, 언어라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의 감각세포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사랑이란 낱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던 아침이 생각난다. 낱말을 많이 알기 전이었다. 어느 날 다소 일찍 피어난 바이올렛 몇 송이를 발견한 나는 그것을 따다가 선생님께 드렸다. 선생님은 내게 입을 맞추려 했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어머니 외에 누구와도 입을 맞추고 싶지 않았다. 그러자 선생님은 한쪽 팔로 나를 포근히 감싸 안고 내 손에 나는 헬렌을 사랑해 라고 쓰셨다. 나는 물었다. 사랑이 뭐예요? 선생님은 나를 더욱 바싹 껴안으며 내 심장을 가리키더니 그건 여기 있단다 하고 말씀하셨다. 난생 처음 나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만질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당시로선 선생님의 말씀은 나를 더 혼란스럽게만 했다. 나는 선생님의 손에 들린 바이올렛 향을 맡은 뒤 갓 배우기 시작한 낱말과 예전에 쓰던 신호를 섞어가며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질문을 했다. 이 세 가지 단락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나는 헬렌을 사랑해 라고 쓰셨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언어의 신비함, 언어는 언어를 뛰어넘는다라는 생각? 언어는 굉장히 풍부하다. 1 더하기 1은 숫자로는 2잖아요. 근데 언어는 1 더하기 1은 무한대일 수가 있는 게 언어인 것 같아요. 특히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는 무한대인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사랑해 라는 그 단어인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를 어떤 공간으로 표현을 하면은 자기 방만한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정말 누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 언어가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정말 우주만큼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시적으로 표현한 작가님이 계셨어요. 네. 짠짠. 네. 인간과 말 보이시나요? 예. 막스 피카르트라는 이분이 철학자인가 어느 학자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이 다루고 있는 말에 대해서 되게 심층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적으로 쓰신 거거든요. 그분이 여기서 쓰신 말과 지금 나는 헬렌을 사랑해 이거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말, 피카르트.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문장이 말해진다면 그것은 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도 함께 말해진 것이다. 와, 멋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문장이 말해진다면 그것은 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도 함께 말해진 것이다. 그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그 안에 이미 묻는 거예요. 당신도 나를 사랑하나요? 당신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나요? 당신도 역시 나를 사랑하는 거죠. 당신은 나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은 더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내가 어떤 언어를 말할 때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자아는 타자를 위해 사랑하며 자아의 사랑과 타자의 사랑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주체인 자아와 객체인 당신이 사랑합니다 속에 나란히 놓여 있다. 사랑합니다는 오직 한 번만 등장하지만 주체이며 객체, 동시에 수로의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한다. 그리고 매 순간 나와 당신, 그리고 행위의 사랑을 모두 생성해낸다. 이렇게 조금 어렵게 쓰셨는데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그러한 이렇게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말을 이분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범한 거를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은 평범함은 너무 사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범함을 알듯 말듯 철학적으로 왠지 뭔가 굉장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떠한 단상에 올려놓는 거죠. 평범한 말들을. 예술로 치면 현대 예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거를 화이트 큐브, 어떤 하얀 갤러리에 단상에 올려놓음으로써 저게 무슨 의미지? 저게 뭔가 엄청난 게 있는가 보다, 대단한가 보다, 이러한 신비와 권위를 부여하잖아요. 이분도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관점이 되게 좋아요. 언어라는 거는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거잖아요. 물론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고 말을 하고, 너무 평범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알듯 말듯 신비하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두 단락을 20분에 걸쳐서, 아니 15분에 걸쳐서 이야기하게 됐네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이 그냥 재미가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재미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지만 저처럼 이렇게 언어에 대한 호기심, 본다는 거에 대한 기쁨, 들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환희를 추구하는 분들한테는 분명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속도로 가면은 제가 1년이 지나도 이 헬렌 켈러,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방송을 끝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거의 매일매일 방송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속도를 내가지고서 내년 2월달 안에는 방송을 이 꼭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